인천광역시의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차가운 공기가 도로 위를 스쳐 지나가며 희미한 빛만 남겼다. 경인고속도로의 전광판에는 정확한 숫자들이 흐르고 있었고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미 깊은 새벽의 피로에 묻혀 있었다. 그 시간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순찰차 한 대가 서행 중이었다. 근무 6년차 경위 정하윤은 무전기에 귀를 기울이며 일상의 반복을 견디고 있었다. 도심을 벗어난 도로는 늘 같은 풍경이었고 그 속에서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정하윤은 전조등이 비춘 전방의 미세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처음엔 떠도는 비닐봉투라 생각했다. 하지만 몇 초 뒤 그 작은 실루엣이 멈춰 서 있는 걸 보고 그녀의 시선이 굳어졌다. 도로 가장자리 비상차로 위에 한 아이가 있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는 야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고 손에는 낡은 토끼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하윤은 급히 차량을 정지시키고 무전을 보냈다. 아동 발견.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27km 지점. 긴급 지원 요청. 차 안의 동료가 놀란 눈빛을 보냈지만 하윤은 이미 문을 열고 있었다. 아이의 발밑에는 작은 흙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윤은 조심스레 다가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아이의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름이 뭐니? 아이는 잠시 시선을 내리더니 토끼 인형의 귀를 만지며 대답했다. 김은우예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우야, 여기서 뭐 하고 있었니? 아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엄마가 빛을 따라가라고 했어요. 거기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짧은 문장은 새벽 공기보다 더 서늘하게 들렸다. 하윤의 무전기에서 교통센터의 응답이 들렸지만 그녀는 잠시 답하지 못했다. 아이는 계속 말했다. 엄마는 자고 있어요. 영원히요? 하윤은 말을 잃었다. 아이의 말투는 담담했고 그 안에는 공포도 눈물도 없었다. 단지 너무 익숙한 체념이 있었다. 지원차가 도착했을 때 하윤은 아이를 차량 뒷좌석에 앉혔다. 따뜻한 담요가 은우의 어깨를 덮었지만 그 체온은 여전히 차가웠다. 동료 형사는 무전을 주고받으며 보호기관에 연락을 취했고 하윤은 은우의 작은 손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손등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발목에는 마른 피가 굳어 있었다. 최소한 몇 시간은 걸었을 것이다. 한밤중의 고속도로를 아무런 방향감 없이 하윤은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이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엄마는 집에서 자요. 오늘은 안 일어나요. 그 말에 동승한 경사가 고개를 떨궜다. 차량 안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엔진 소리와 함께 시간만 흘렀다. 은우는 토끼 인형의 귀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이 인형 지켜주라고 했어요. 나쁜 꿈 오면 토끼가 쫓아준대요. 하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이런 말은 아이가 스스로 만들지 않는다. 누군가가 그렇게 믿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 어딘가에서 절망의 끝에 서 있을지도 몰랐다. 경찰청 아동보호 지침에 따라 아동은 즉시 보호조치 대상이었다. 하윤은 차량을 돌려 인천남동경찰서로 향했다. 무전기에서는 계속해서 보고 지시가 이어졌지만 그녀의 생각은 아이의 말 한마디에 머물러 있었다. 엄마는 자고 있어요. 영원히요. 그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마지막 인사였을지도 모른다. 경찰서 도착 후 사회복지과 연락망을 통해 인천남동구청 주무관에게 보고가 전달되었다. 절차에 따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출동했고 잠시 뒤 사회복지사 박도윤이 도착했다. 그는 하윤의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런 경우가 또 발생했군요. 하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도윤은 은우에게 따뜻한 우유를 건넸지만 아이는 한 모금만 마시고 토끼 인형을 품에 안은 채 시선을 내렸다. 아이의 진술은 단순했다. 엄마가 새벽에 깨워서 외투도 없이 집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행동에는 악의가 느껴지지 않았다.
하윤은 보고서에 기록하며 머릿속에서 여러 가능성을 정리했다. 우발적 학대일 수도, 혹은 스스로 포기한 선택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이의 말투, 인형을 쥔 손, 그리고 담담한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방치가 아니다. 절망이었다. 새벽 3시를 넘기자 경찰청 아동보호센터로의 이송이 결정되었다. 하윤은 은우를 차량에 태우며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참자. 금방 따뜻한 곳으로 갈 거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토끼 인형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도로 위의 불빛이 차창에 비쳤고 그 빛이 잠든 아이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하윤은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끝맺음에 단 한 줄을 남겼다. 은우는 울지 않았다. 대신 너무 어른스러웠다. 그녀는 문장을 쓰고 난 뒤 펜을 멈췄다. 눈앞에는 아이의 차분한 목소리가 여전히 맴돌았다. 엄마는 자고 있어요. 영원히요. 하윤은 잠시 컴퓨터 화면을 꺼두고 눈을 감았다. 수많은 사건 속에서 아이를 본 적은 많았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멈춘 적은 없었다. 절망을 직접 본 것도, 희망을 그렇게 단순히 말하는 아이를 본 것도 처음이었다. 인천의 새벽은 다시 고요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한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멀리 걸었을까? 그리고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던 건 정말 비디였을까? 그녀는 커피를 시키며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사건을 등록했다. 사건명, 경인고속도로 아동 발견. 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고속도로 27km 지점. 상태, 보호조치 완료. 보호자 확인 중 마지막 줄을 입력한 순간 하윤은 모니터 속 아이의 이름을 천천히 읽었다. 김은우. 너무 평범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오늘 한 도시의 잠을 깨우고 있었다. 그날 밤의 보고서는 짧았지만 이후 인천 남동경찰서의 기록 속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모든 형사들이 알았다. 어떤 사건보다 조용했지만 어떤 사건보다 오래 남을 이야기였다. 그리고 정하윤은 그날 이후 자신이 경찰이기 이전의 한 사람의 인간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다. 남동구 논현동의 주소가 확인된 것은 새벽 4시 조금 전이었다. 인천 남동경찰서 상황실에서 교통카메라 영상을 분석한 결과 김은우가 걸었던 방향이 정확히 한빛아파트 단지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정하윤은 관할 파출소와 협조해 해당 건물관리소에 연락을 취했다. 경비원은 전화를 받자마자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시간에 아이가 혼자 나갔다면 큰일이네요. 하지만 그 세대는 며칠째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예감하게 했다. 하윤은 구조 인력을 요청했다. 인천 남동소방서 구급대와 함께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고요했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옆집 주민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어 말했다. 저 집에서 며칠째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전기료가 밀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소방대원은 문을 개방하기 위해 절차를 밟았다. 문이 열리자 안쪽 공기는 무겁고 정지된 듯 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텅 빈 약통이 떨어져 있었다. 테이블 위엔 볼펜으로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고 그 한 줄이 하윤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 별표 미안해. 은우는 좋은 아이예요. 별표 글씨는 떨리고 불안정했다. 방 안에서는 윤세진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숨은 희미했지만 아직 따뜻했다. 구급대원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했고 하윤은 무전을 통해 의료 이송을 요청했다. 대상자 생존, 인천의료원으로 이송, 세진의 손끝에는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글을 남긴 직후 의식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었다. 옷가지가 한쪽에 모여 있었고 아이의 신발 한 짝이 문가에 떨어져 있었다. 하윤은 그것을 조용히 주워 들었다. 너무 작고 너무 가벼운 신발이었다. 구급차가 떠난 뒤 현장 조사는 간단히 진행되었다. 형사팀은 방 안의 물품들을 사진으로 남겼고 하윤은 아동의 진술과 현장을 대조했다. 약통의 라벨에는 항우울제 이름과 함께 준세진,
1989년생이라는 처방명이 적혀 있었다. 발급 병원은 인근의 인천시립정신건강의학센터였다. 약 복용량으로 보아 장기간 치료 중이었다는 것이 명확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에 따르면 윤세진은 최근 몇 달간 관리비를 내지 못했고 가끔 새벽마다 아들을 안고 단지 내 놀이터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항상 조용했어요. 누가 말을 걸어도 미소만 짓고 금방 들어갔어요. 그 진술은 하윤의 머릿속에서 오래 남았다. 경찰서로 복귀한 뒤 하윤은 보고서를 정리하며 자신의 손을 잠시 멈추게 했다. 아이가 걸었던 거리는 지도상으로 약 7.8km였다. 인천항 근처 논현동에서 경인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4살 아이가 새벽 2시에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거리를 걸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다. 누군가의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은우의 진술이 다시 떠올랐다. 별표 범마가 빛을 따라가라 했어요. 별표 의료원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오전 9시경이었다. 윤세진은 위세척 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보고였다. 담당 의사는 전화로 말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보이지만 자살 의도인지 판단하려면 회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윤은 가족 연락망은 확인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연락 가능한 보호자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사망,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하윤은 사건 기록에 단독 양육 추정이라고 적었다. 인천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팀장은 그녀의 보고서를 검토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혼자 버티다 무너진 사람인가 그 말에 하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은우는 임시보호소로 이송되기 전 경찰서 대기실 한쪽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사회복지사 박도윤이 그를 데리러 오기 전까지 하윤은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이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토끼 인형을 무릎에 올려놓고 시선을 내렸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지금 치료받고 있어? 곧 깨어나실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엔 아무 변화도 없었다. 엄마가 약 먹고 아팠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한마디는 마치 사실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의 말 같았다. 그날 오후 남동구청 사회복지과 주무관이 서류를 전달받고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임시보호 조치를 승인했다. 행정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하윤의 마음은 묘하게 무거웠다. 문서상으로는 단순한 아동보호 사건이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 생생했다. 하윤은 병원으로 향했다. 인천의료원 중환자실 앞에서 담당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설명했다. 호흡은 안정적이지만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회복되더라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윤은 보호자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경위 정하윤, 인천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담당. 이 절차상 필요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침대 옆에서 잠시 머물렀다. 산소 마스크 아래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어딘가 평온했다. 손등에는 바늘이 꽂혀 있었고 옆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집에서 수거된 종이였다. 엄마랑 은우라고 적힌 그림 속 두 사람은 함께 웃고 있었다. 하윤은 그 그림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퇴근 무렵 남동구 사회복지과에서 연락이 왔다. 담당 팀장이 말했다. 아이 아버지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배우자는 3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하윤은 짧게 대답했다. 확인했습니다. 병원 쪽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밤이 되자 경찰서 내부는 조용했다. 사건 기록 폴더 안에 논현동 아동보호사건이라는 제목이 추가되었다. 하윤은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저장하며 문장 하나를 덧붙였다. 별표 모자는 아직 서로를 향해 걷고 있다. 별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로 표지판에는 다시 경인고속도로의 표식이 보였다. 그 길 위에서 발견된 아이가 이제 보호소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딘가의 병실에서는 어머니가 그 아이의 이름을 되뇌며 생사의 경계에서 싸우고 있을 것이다.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간의 절망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온다. 하지만 때때로 그 절망이 만들어내는 발걸음은 누군가를 살린다. 그녀는 다음 날 오전 회의를 준비하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윤세진이 깨어나면 직접 만나야겠다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어둠 속에 들어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그것이 이번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인천의 겨울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는 희미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경찰청 아동보호센터의 오전은 조용했다. 사회복지사 박도윤은 새로 접수된 사건 파일을 열며 첫 페이지를 천천히 읽었다. 경인고속도로에서 발견된 아동, 남, 4세, 이름 김은욱 옆에는 담당자로 정하윤 경위의 서명이 있었다. 그는 서류를 덮고 보호실 문을 열었다. 작은 책상 위에는 색연필 몇 자루와 종이가 놓여 있었고 은우는 그 앞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토끼 인형이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다. 박도윤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은우야, 그림 잘 그렸네. 뭐 그리고 있어?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연필을 멈췄다. 대신 종이를 돌려 보였다. 종이 위에는 작은 집과 그 옆에 빛나는 가로등이 있었다. 이게 엄마가 말한 불빛이에요.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는 색연필을 다시 쥐고 집 옆에 토끼 한 마리를 그렸다. 엄마는 이 길 따라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박도윤은 잠시 메모를 멈췄다. 단어 하나하나가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아이가 단순히 듣고 반복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아이의 세상에서는 어머니의 말이 곧 현실이었다. 면담은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박도윤은 아동심리상담 매뉴얼에 따라 은우에게 질문을 던졌다. 엄마는 왜 불빛을 따라가라고 했을까?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엄마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잠깐 쉬어야 한대요. 근데 나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착한 사람들이 있는 대로 가래요.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보다 이해가 있었다. 마치 어른의 세계를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말투였다. 은우의 말에는 구체적인 시간과 행동이 들어 있었다. 엄마가 밤에 깨웠어요. 잠옷 입히고 양말 2개 신겨줬어요. 근데 금방 벗으라 했어요. 땅을 느끼면 길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박도윤은 펜을 내려놓았다. 땅을 느끼면 길을 잃지 않는다. 이건 보통의 부모가 아이에게 할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절망 속의 어머니라면 아이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일 수도 있었다. 그는 보호센터의 내부 보고서에 그 문장을 그대로 적었다. 아이의 진술에 따르면 보호자는 의식적으로 이동을 지시했으며 이는 의도적 유기보다는 보호의식에 변형된 형태로 보인다. 문장은 건조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윤세진은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 대신 세상에 맡긴 것이다. 면담이 끝난 후 은우는 작은 우유팩을 받아들었다. 손가락이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우유를 한 모금 마신 뒤 토끼 인형을 안고 말했다. 엄마는 좋은 사람들을 믿으래요. 근데 엄마도 좋은 사람이에요. 박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정하윤은 오후에 센터를 방문했다. 그녀는 의료원에서 윤세진의 상태를 확인하고 곧장 이곳으로 왔다. 의식은 아직 없대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박도윤은 조용히 아이의 진술서를 내밀었다. 은우가 한 말이에요. 유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윤은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눈길이 한 줄에 머물렀다. 엄마가 땅을 느끼라 했어요. 그 문장은 경찰 보고서보다 훨씬 강렬하게 다가왔다. 하윤은 아이에게 다가갔다. 은우야, 엄마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셔. 곧 깨어나실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내가 빛을 찾으면 웃을 거예요. 그 말에 하윤은 가슴이 막혔다. 아이의 신념은 단단했고 그것은 사랑의 잔재였다. 센터의 회의실에서는 사건 평가 회의가 열렸다. 경찰, 사회복지사, 의료 전문가가 참여했다. 박도윤은 발표했다.
이건 단순한 아동유기 사건으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보호자의 정신건강 문제,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보입니다. 여성 청소년과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 이런 유형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실직한 단독양육모의 사례가 급증했어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심리적 유기 형태의 사건이 2배로 증가했다. 부모가 자녀를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였다. 하윤은 회의 내내 침묵했다.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공명했다. 보호의식의 변형된 형태, 그것은 법의 언어였지만 현실에서는 눈물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 면담이 끝난 뒤 은우는 심리치료사가 준비한 방으로 옮겨졌다. 그는 종이 위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가로등 아래에 2사람을 그렸다. 엄마랑 나예요. 이제 같이 빛을 보러 갈 거예요. 그 말은 희망처럼 들렸지만 박도윤은 마음이 무거웠다. 아이는 여전히 어둠의 경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밤이 되자 하윤은 경찰서로 돌아가 사건 일지를 정리했다. 그녀는 마지막 항목에 이렇게 적었다. 아이의 행동과 언어는 혼란보다 명료함에 가깝다. 절망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누군가를 믿고 있다. 이 문장을 쓰는 동안 그녀는 윤세진의 병실을 떠올렸다. 의식이 없는 여자가 남긴 한 줄의 메모. 은우는 좋은 아이예요. 하윤은 그 문장이 왜 그렇게 단호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믿고 있었다. 믿음이 아이를 길 위로 내보냈고 그 믿음이 결국 아이를 살렸다. 박도윤은 그날 밤 일지를 정리하며 하윤에게 말했다. 은우는 특별한 아이예요. 울지 않아요. 슬퍼하지도 않아요. 그냥 믿어요. 하윤은 짧게 대답했다. 그래서 더 아파요. 인천의 겨울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센터의 불빛은 늦은 시간까지 꺼지지 않았다. 보호실 안에서 은우는 토끼 인형을 품에 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요했다. 박도윤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길을 내고 누군가는 그 길 끝에서 생명을 건진다. 그리고 지금 한 아이가 그 모든 증거처럼 숨을 고르고 있었다. 정하윤은 경찰서 복도 끝에서 보고서를 제출한 뒤 잠시 걸음을 멈췄다. 오늘 들은 모든 문장이 마음에 남았다. 엄마는 자고 있어요. 영원히요. 땅을 느끼면 길을 잃지 않아요. 엄마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들은 사건 기록이 아니라 기도처럼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쥐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누군가의 절망 속에서도 아이는 빛을 찾아 걸었다. 그 빛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아이가 여전히 그 빛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울아동 15호소로의 이동은 조용히 이루어졌다. 경찰청 아동보호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이 동행했고 김은우는 여전히 품에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다. 새벽의 이동길 동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량이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통과할 즈음 사회복지사 박도윤은 아이가 잠들었는지 확인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인형의 귀를 쥐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깨어있는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서울아동 15호소는 전국의 긴급 보호 아동을 수용하는 기관이었다. 도착 후 절차에 따라 은우는 신체 검사와 기본 심리평가를 받았다. 담당 간호사는 특별한 외상은 없습니다만 심리적으로는 불안이 심한 상태입니다라고 기록했다. 아이는 낯선 사람들의 질문에 거의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텀마가 깨어나면 집에 갈 거예요 라는 말만 반복했다. 박도윤은 오전 회의에서 사건 개요를 보고했다. 경기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보건복지부가 공조수사에 착수했으며 윤세진의 의료기록과 사회복지 신청 이력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보고서를 들은 서울아동 15호소 팀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또 한 사람의 엄마가 제도 속에서 놓쳤군요.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정적에 잠겼다. 조사 결과는 빠르게 정리되었다. 윤세진은 인천항 물류센터의 계약직 근로자로 주야 교대 근무를 반복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봄 회사가 인력 재편을 단행하면서 계약이 해지되었다. 당시 그녀는 남동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아가 긴급 생계비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주무관은 필요한 소득 증빙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 남편과의 이혼 후 단독 세대가 된 그녀에게는 별도의 보증인도 없었다. 행정 절차는 냉정했고 시스템은 그를 보호하지 않았다. 박도윤은 그 기록을 복사하며 한 줄의 메모를 남겼다. 이 사건의 본질은 유기가 아니라 생존 실패다. 그 문장은 공식 보고서에는 적히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한편 인천의료원 중환자실에 있던 윤세진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경기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사건을 보호자 의도 불명확 아동이탈 사건으로 분류하고 병원, 복지부, 지자체 간의 협조 체계를 유지했다. 담당 경감은 박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어머니가 회복되면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는 범죄 혐의보다는 복지 사각지대 사건에 가깝습니다. 박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다. 그 아이는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요. 그 대화는 짧았지만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서울아동 15호소의 기록실에는 은우의 이름이 새로 등록되었다. 보호기간은 3개월, 이후 상황에 따라 연장 혹은 위탁가정 배치가 결정된다. 심리상담 담당자는 은우의 상태를 조용하지만 불안정함으로 평가했다. 상담일지에는 이런 문장이 남았다. 별표 사이의 감정은 고요 속의 저항처럼 느껴진다. 울지 않고 묻지 않고 단지 기다린다. 별표 박도윤은 그 문장을 읽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보호소의 하루는 정해진 규칙 속에 반복되었다.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놀고 잠을 잤다. 그러나 은우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식판 위에 음식을 천천히 옮기며 아무 말 없이 인형의 귀를 매만졌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그는 창가를 바라봤다. 마치 누군가가 그 창 너머로 올 것처럼 그날 오후 박도윤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별표 본 사건은 구조적 실패의 산물이며 아동과 보호자는 모두 피해자임. 사회적 고립과 행정적 무관심이 결합한 결과 가족이 붕괴됨. 별표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사건은 서류 위에서 단순해졌지만 그 안의 삶은 너무 복잡했다. 경기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는 내부 검토 회의가 열렸다. 담당 경위가 발표했다. 윤세진 씨는 복수의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서류 미비로 모두 반려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올해만 300건이 넘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한 경찰관이 말했다. 아이를 보호하는 법은 많지만 어른을 보호하는 법은 부족합니다. 그 말은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 무렵 서울아동 15호소에서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은우가 처음으로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말을 걸었다. 같은 방에 6살 여자아이가 인형을 보여주자 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인형도 불빛을 찾아가요. 아이는 대답 대신 웃었다. 그 순간 보호교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은우가 처음으로 세상에 낸 신호였다. 박도윤은 야근 중 문득 그 말을 떠올렸다. 불빛. 그 단어는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남긴 마지막 방향, 그리고 아이가 아직도 따라가고 있는 길, 그는 보고서에 새 문장을 덧붙였다. 별표 윤세진은 어둠 속에서도 아들에게 빛을 남겼다. 그러나 그 빛이 제도라는 벽에 가로막혀 있었다. 별표 다음 날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회신이 도착했다. 윤세진은 지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재심사에는 최소 60일이 필요했다. 행정은 여전히 느렸다. 박도윤은 그 서류를 들여다보며 스스로 중얼거렸다. 이건 범죄가 아니라 구조적 결함이다. 그날 저녁 서울아동 15호소에 불이 꺼질 무렵 은우는 작은 목소리로 인형에게 속삭였다. 엄마는 지금도 나를 찾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박도윤은 문 앞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잠시 멈춰섰다. 보호소의 문을 닫으며 생각했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어둠 속에 누군가가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벽인지도 모른다고. 보고서가 마무리되던 밤, 박도윤은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다. 별표 이 사건의 중심에는 죄가 아닌 구조가 있다. 아이는 버려지지 않았다. 제도가 그들을 놓쳤을 뿐이다. 별표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의 손끝에서 오래 떨렸다. 서울시립정신건강의학병원에서 윤세진이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희미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천천히 초점을 맞췄다. 입안은 마르고 머리는 무겁게 울렸다. 손끝이 움직이자 링거줄이 흔들렸다. 침대 옆에는 담당 의사인 정신건강의학과 김태윤이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윤세진 씨, 지금은 안전한 곳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진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눈을 깜빡였다. 제가 살아있나요? 의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예, 다행히 이웃 주민의 신고가 빨라서요. 그녀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차가운 약통, 종이에 남긴 글씨,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 머릿속이 흐려졌지만 한 장면만은 또렷했다. 은우가 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불빛을 따라가 그 말을 마지막으로 기억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아이. 은우는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금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세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입가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다.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는 차트를 덮으며 기록을 남겼다. 환자는 자살 의도보다는 생존 불안이 중심인 절망 상태로 판단됨. 치료보다 회복의 방향으로 유도 필요. 그녀는 판단을 잃은 게 아니라 희망을 잃은 것이다. 김태윤은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이 여성은 평가가 아니라 손을 필요로 한다. 며칠 후 경위 정하윤이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서울시립정신건강의학병원 사회사업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직접 보고를 작성하기 위해 왔다. 윤세진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명료했다. 하윤은 병실 문을 두드리고 조용히 인사했다. 윤세진 씨, 저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온 정하윤입니다. 세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은우는 괜찮나요? 하윤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안전합니다. 지금은 서울아동 15호소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울음은 터지지 않았다. 그저 긴 숨이 흘렀다. 하윤은 병실 한쪽에 앉았다. 메모장을 열며 천천히 물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세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기억나요.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죽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피곤했어요. 잠들고 싶었어요. 일자리를 잃고 전기료가 밀리고 아파트도 곧 비워야 했어요. 은우가 계속 배고프다고 했는데 냉장고엔 물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목소리는 더 작아졌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없어도 은우가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불빛을 따라가면 누군가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윤은 메모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은우를 버리지 않았어요. 당신은 살리려 했던 거예요. 그 말에 세진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걸 몰라주겠죠. 그녀의 손끝이 링거줄을 스쳤다. 하윤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법은 기록을 보고 판단하지만 저는 당신의 말을 보고 싶었어요. 면담이 끝난 뒤 하윤은 병원 사회복지팀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 담당 사회복지사와 김태윤 의사가 함께 자리했다. 김 의사는 말했다. 윤세진 씨는 전형적인 우울성 탈진 상태였습니다. 자살 의도는 명확하지 않고
사회적 고립이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하윤은 메모에 적었다. 의도적 유기 아님, 생존 본능의 왜곡된 형태이어서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아동보호법상 절차는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아이의 심리 안정과 보호자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김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그녀는 처벌이 아닌 회복의 대상입니다. 며칠 후 하윤은 경기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특별 보고서를 제출했다. 제목은 인천남동 아동보호 사건 관련 보호자 심리회복 단계 평가보고. 보고서에는 윤세진의 진술, 의료기록, 복지 이력, 사회경제적 상황이 정리되어 있었다. 마지막 부분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본 사건은 고의성이 없는 생존형 위기 사건으로 판단됨.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협조하에 모자 동반 회복 프로그램 연계 필요. 양육권 박탈 절차 일시 보류 요청. 보고서를 받은 담당 경감은 잠시 묵묵히 페이지를 넘기다 말했다. 당신이 이런 보고서를 올린 건 처음이군요. 하윤은 대답했다. 이건 사건이 아니라 구조 요청입니다. 병원에서의 세진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약물 치료와 상담이 병행되며 그녀는 종종 종이에 글을 적었다. 그 글에는 짧은 문장들이 이어져 있었다. 은우의 웃음이 그립다. 다시 살고 싶다. 이번엔 함께. 김 의사는 그 문장을 읽고 미소를 지었다. 이건 회복의 신호입니다. 죄책감이 살아있다는 건 다시 일어날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박도윤은 서울아동 15호소에서 은우를 만나며 세진의 상태를 전했다. 엄마가 치료 중이야. 곧 깨어나실 거야. 은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가 깨어나면 나도 집에 갈 수 있어요. 박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그래, 그럴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은 사실의 선언처럼 들렸다. 며칠 후 하윤은 다시 병원을 방문했다. 윤세진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남았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은우는 잘 있나요?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네, 매일 그림을 그려요. 가로등 옆에 엄마를 그리고요. 세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아이가 날 기다리고 있네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거요. 그날 저녁, 하윤은 병원 기록지에 마지막 보고를 남겼다. 윤세진, 회복 초기 단계 진입. 재발 위험이 있으나 모성의 회복 반응 긍정적. 양육권 관련 사법 절차 중단 요청 유지. 그녀는 서류를 닫으며 속으로 말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판단이 아니라 손을 잡는 일이다. 윤세진은 그날 밤 일기장에 짧게 썼다. 나는 다시 살아야 한다. 은우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문장은 마치 약속처럼 남았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 아이는 여전히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엄마는 좋은 사람이에요. 인천가정법원의 오전 일정표 맨 위에는 김은우 보호자 양육권 심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윤세진은 변호인석 옆에서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다. 회색 수에 대신 병원에서 나온 환자복 위에 야른 외투를 걸친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시선은 바닥을 향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말했다. 본 사건은 아동보호법 제15조 및 민법 제909조에 근거하여 보호자의 양육권 존속 여부를 심리하는 자리입니다. 검사 최강민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서류철을 들고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청구인 윤세진은 명백히 아동을 방치한 혐의가 있습니다. 자택에서 항우울제 공병이 발견되었고 아동은 새벽 시간 홀로 고속도로를 걸었습니다. 이는 의도적 유기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증거 사진을 제시했다. 거실 한가운데 떨어진 약통,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 그리고 문 근처에 놓인 아이의 신발 한 짝이 담긴 사진이었다. 최 검사는 말을 이었다. 피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정신적 불안이 확인된 만큼 향후 양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은 아이의 복지를 위해 보호 자격 박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논리는 냉정했다. 윤세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대신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재판장이 물었다. 피청구인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윤세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은우를 버리려 한 적이 없습니다. 죽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단지 너무 지쳐 있었어요. 아이가 굶을까 봐 누군가 그를 발견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제가 한 건 잘못이었지만 그건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잠시 멈췄다. 방청석의 몇몇 사람들이 숨을 고르듯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다. 정하윤 경위를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정하윤은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경찰 제복 대신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자료봉투를 들고 있었다. 재판장이 신분을 확인하자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인천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정하윤입니다. 최 검사는 그녀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정 경위님, 피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를 고속도로에 홀로 내보내는 것이 보호입니까? 하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날 현장에서 본 것은 방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다. 이건 사건 당시의 현장 사진입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투사되었다. 허름한 아파트 내부, 벽면을 가득 채운 공룡 그림, 냉장고 옆에 놓인 아이의 컵, 그리고 식탁 위에 남겨진 밥 한 숟가락. 이건 유기의 흔적이 아니라 함께 살았던 흔적입니다. 최 검사가 반박했다. 그러나 약을 복용한 행위 자체가 아동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위험이 범죄로 향한 게 아니라 구조를 향한 절박한 신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또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그것은 벽에 붙은 종이 한 장이었다. 거기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은우를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재판장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하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건 유서가 아니라 기도문입니다.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윤세진 씨는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세상에 맡긴 겁니다. 법정은 정적에 잠겼다. 최 검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몇몇 방청객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윤은 말을 이어갔다. 제가 아이를 발견했을 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전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덮고 손을 모았다. 증인은 당시 아이의 상태를 직접 보셨습니까?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은우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아이를 살렸고 어머니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검사는 마지막으로 짧게 반박했다. 감정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사실을 봐야 합니다. 재판장은 그 말을 받아 적은 뒤 조용히 대답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법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외면하고 사실만 본다면 법은 단지 종이일 뿐입니다. 이날 법정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겼다. 윤세진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다. 하윤은 증언대에서 내려오며 그녀를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다. 윤세진은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감사해요. 재판장이 심리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의 증언과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은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회복치료를 지속하시고 아동복지 전문기관은 보호 현황을 유지하십시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모든 사람이 일어섰다. 윤세진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하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퇴정하는 사람들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유기가 아니라 듣지 못한 구조 요청이었다. 그 문장은 법정 안에 오래 남았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곧 답이었다. 그날 저녁, 정하윤은 경찰청 내부 보고서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윤세진 사건 자동보호심리 증언 완료. 법적 판단 대기 중 사건 본질, 유기 아님,
사회적 결손, 그녀는 서류를 닫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인천의 겨울하늘은 잿빛이었지만 어딘가에 희미한 빛이 스며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한 아이가 걸었던 길 위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인천가정법원의 판결은 오후 2시에 선고되었다. 재판장 이도현은 법정을 가득 채운 침묵 속에서 서류를 들었다. 본 법원은 피청구인 윤세진에 대한 양육권 박탈 청구를 기각합니다. 단, 재통합은 조건부로 허용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피청구인은 향후 6개월간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성실히 이행하고 남동구청 사회복지팀의 정기적인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동복지 전문기관의 방문 지도를 지속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조건을 이행하는 동안 보호관찰이 유지되며 그 이후 양육권의 완전 회복 여부를 재심사합니다. 말이 끝나자 법정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윤세진은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판결문 한 줄 한 줄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자신이 완전히 용서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재판장은 덧붙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놓친 구조의 문제이며 우리는 그 틈을 메워야 합니다. 윤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순간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하윤 경위가 그 곁을 지켰다.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 한마디에 세진은 눈시울을 붉혔다. 며칠 뒤 남동구청 사회복지팀에서 회의가 열렸다. 담당 팀장 김미정은 윤세진의 사례를 파일로 정리하며 말했다. 판결에 따라 우리 팀이 직접 감독을 맡습니다. 주 1회 가정방문, 월 1회 상담보고서 제출. 아동복지기관과의 연계도 유지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박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미 아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이가 엄마를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윤세진과 김은우를 위한 새로운 거처를 준비했다. 기독교복지재단 희망하우스, 남동구 논현동 외곽에 위치한 소형 임대주택 단지였다. 저소득층 모자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재단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주거 안정을 돕는 곳이었다. 계약서에는 보호기간 1년, 이후 자립 프로그램 연계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윤세진은 병원 퇴원 후 처음으로 햇빛 아래 섰다. 하얀 마스크 너머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사회복지사가 그녀를 차로 안내하며 말했다.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은우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에 세진의 손끝이 떨렸다. 그동안 수없이 꿈꿨던 장면이 이제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다. 희망하우스의 문이 열리자 작은 복도의 끝에서 한 아이가 나타났다. 김은우는 조용히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토끼 인형이 들려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세진은 천천히 다가갔다. 은우야, 아이는 인형을 꼭 쥐며 말했다. 엄마는 빛을 따라가라고 했잖아요. 나 갔어요. 이제 엄마랑 같이 가요. 그 말에 세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아이를 품에 안았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박도윤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문을 닫았다. 복지기록지에 짧게 적었다. 모자 재회 완료. 아동의 정서 반응 안정적. 보호자 회복 단계 진입. 그는 펜을 놓으며 생각했다. 이 한 줄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절망과 노력이 있었는가. 이남동구청 사회복지팀은 주기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점검했다. 첫 방문에서 윤세진은 아침 일정을 기록한 다이어리를 보여주었다. 오전에는 상담센터 방문, 오후에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바리스타 교육 참여, 저녁에는 은우와 독서 시간. 팀장 김미정은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조금씩 일상을 되찾으면 됩니다.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다시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은우가 있으니까요. 은우는 희망하우스의 작은 놀이방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다. 색연필로 그린 그림 속에는 2개의 가로등이 있었다.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큰 빛을 내고 있었다. 아이는 선생님에게 말했다. 이건 엄마랑 나예요. 둘 다 이제 빛을 찾았어요. 박도윤은 매주 제출되는 상담 보고서를 읽으며 안정지수를 기록했다. 아동의 수면 패턴 정상화, 불안감 감소, 애착 회복 단계 양호의 보고서 마지막 줄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있었다. 어머니의 회복은 곧 아이의 회복이다. 정하윤 경위는 한 달 후 병원에서 공식 보고서를 받았다. 윤세진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즉시 담당 부서에 전달하며 문장 하나를 덧붙였다. 이 사건은 복지의 실패이자 회복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며칠 후 윤세진은 인천항 물류센터에서 재계약 제안을 받았다. 담당 관리자가 말했다. 이전처럼 야간 근무는 어렵겠죠. 대신 주간 파트타임으로 복귀해 보시겠어요? 세진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희망하우스의 저녁은 늘 고요했다. 은우는 숙제를 마치고 작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 불빛이 반짝였다. 세진이 다가와 아이 곁에 앉았다. 이제 우리도 그 불빛 안에 있네. 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 이제 무섭지 않아요. 세진은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됐어. 우린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날 밤 남동구청 사회복지팀에서 보낸 첫 공식 보고서가 보건복지부로 전달되었다. 제목은 김은우 모자 보호 사건 조건부 재결합 1개월 경과보고.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난과 우울, 무관심 속에서도 인간은 다시 서로를 향해 걸을 수 있다. 윤세진은 그날 일기를 썼다. 오늘 은우가 웃었다. 그 웃음이 내 치료제다. 그녀는 펜을 놓고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다. 그 불빛은 더 이상 멀지 않았다. 바로 집 안에도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두 사람의 이름으로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3달이 지나 윤세진은 남동구 사회복지센터에서 시간제 보조직으로 일하게 되었다. 서류를 정리하고 복지 상담 대기자에게 차를 내어주는 일들이었다. 오전마다 그녀는 출근 전 은우를 인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다. 아이는 늘 가방에 낡은 토끼 인형을 넣었다. 누렇게 바랜 귀가 조금 찢어져 있었지만 그것은 은우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원장은 그 인형을 보며 웃었다. 은우는 그걸 꼭 들고 다니네요. 세진은 미소로 대답했다. 그건 아이가 어둠을 지나온 증거예요. 희망하우스에서의 삶은 단순했지만 평화로웠다. 월세는 재단에서 일부 지원했고 생활비는 세진의 일자리로 충당됐다. 박도윤 사회복지사는 매주 방문해 기록을 남겼다. 정서 안정, 생활 패턴 규칙적, 아동 애착 양호 보고서는 점점 짧아졌고 숫자 대신 문장이 늘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유가 되고 있다. 은우는 매일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는 공룡이 아니라 사람을 그렸다. 엄마가 있고 자신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작은 불빛들이 있었다. 선생님이 물었다. 이건 뭐야? 아이는 대답했다. 엄마가 말했어요. 세상에는 어둠보다 불빛이 많다고. 그날 오후 윤세진은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작은 초 5개를 샀다. 내일이 은우의 5번째 생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불었고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이었다. 다음 날 희망하우스의 작은 거실에는 몇 명의 손님이 모였다. 사회복지사 박도윤, 남동구청의 김미정 팀장, 그리고 인천남동경찰서의 정하윤 경위였다. 하윤은 평소보다 편안한 차림이었다. 케이크 상자를 들고 온 그녀는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은우야, 생일 축하해. 아이는 부끄럽게 웃으며 인형을 들었다. 이 친구도 생일이에요. 나랑 같이요. 케이크 위에 초가 켜졌다. 5개의 불빛이 흔들리며 방 안을 밝혔다. 윤세진은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말했다. 은우야, 소원 빌어야지.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엄마가 말한 빛을 찾았어요. 근데 그건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방 안 사람들을 가리켰다. 이 사람들이 빛이었어요. 그 말에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박도윤은 눈을 깜빡이며 미소를 지었다. 김미정 팀장은 고개를 숙였고 하윤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이는 눈을 감고 초를 불었다. 불빛이 꺼지자 케이크 위에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 속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섞였다. 하윤은 조용히 케이크를 자르는 세진을 바라봤다. 몇 달 전 법정에서 울던 여자는 이제 차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짜였다. 박도윤이 작게 말했다. 이런 날이 오네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빛을 찾은 건 아이뿐이 아니네요. 저녁이 되어 모두가 떠날 무렵 은우는 하윤에게 손을 흔들었다. 경찰 아줌마, 고마워요. 나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요. 하윤은 무릎을 굽히지 않고 아이의 눈을 바라봤다. 그래, 무서우면 불을 켜. 근데 가끔은 어둠 속에서도 길이 보여.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말했어요. 불빛은 사람 마음에도 있대요. 문이 닫히고 희망하우스에 불이 꺼진 뒤 윤세진은 창문을 열었다. 멀리 인천의 불빛이 바다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언젠가 자신이 걸어가던 어두운 길 위에서 아이가 혼자 빛을 찾아 걸었다는 사실을. 그 빛이 결국 자신을 되돌아오게 했다는 사실을. 한편 정하윤은 경찰청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를 멈췄다. 인천대교 위에서 바람이 불었다. 바다 건너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창문을 내리고 잠시 그 불빛을 바라봤다. 법정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건 유기가 아니라 구조 요청이었다. 이제는 그 말의 의미가 더 선명했다. 세상에는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면 그게 곧 정의가 되기도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건 기록을 마지막으로 열어봤다. 제목 옆에는 종결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시작이었다. 절망을 지나 희망으로 이어지는 과정. 그 속에서 누군가는 빛을 보고 누군가는 그 빛이 되어 있었다. 윤세진은 그날 밤 은우를 재웠다. 아이는 이불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엄마, 내일도 불빛 보러 가요. 세진은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내일도 보러 가자. 아이는 금세 잠들었고 세진은 조용히 창가로 갔다. 불빛이 창틀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날의 어둠이 나를 삼키려 했지만 그 어둠 덕분에 나는 빛을 보았다. 창밖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것은 더 이상 멀리 있는 희망이 아니었다. 인천의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의 불빛은 끊이지 않았다. 정하윤은 도로를 따라 천천히 운전했다. 바다를 따라 이어진 가로등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쩌면 정의는 법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선택일지도 몰라. 그날 인천의 바다는 고요했고 하늘은 맑았다. 한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작은 불빛들이 도시 위로 번져 있었다. 그것은 세상에 던진 조용한 대답 같았다. 엄마가 말한 빛을 찾았어요. 그건 바로 사람 마음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인천의 겨울은 이전보다 조금 더 따뜻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누군가가 겪는 외로움과 희망의 기록이었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서도 서로를 믿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미는 작은 관심과 따뜻한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느낀 감정이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서로의 아픔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마음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은 사람들의 진심과 세상의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의 이야기처럼 따뜻한 빛으로 물들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